네, 안녕하십니까. 예방의학 교실의 장성인입니다. 어, 제가 보통 학회나 심포지엄에서 이런 발제를 하게 되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발제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 더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심포지엄의 주제처럼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체계와 그것에 대한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아마 이런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대 증원 정책의 추진의 어떤 효과가 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상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의료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재원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크게 사회적인 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재원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지불을 받는 건강보험과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의료급여,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의 형태로 지불이 되는 장기 요양보험과 산재보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보험, 민간의 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혹은 또 민간 실손보험 같은 민간 건강보험,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본인 부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지출이 되던 간에 의료 서비스는 이제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급여나 아니면 거기서 정한 비급여 혹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비보험 이런 형태로 환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들은 다 급여로 정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다. 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어떤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들이 평상시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 보험료를 내고 의료 이용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일부 본인 부담을 낸 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이런 의료를 제공했으니 나머지 비용을 달라라고 청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평가원에서는 뭐 그 청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리뷰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은 이제 공단이 걷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돈을 주라고 통보를 하면은 공단에서 돈을 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의료인 입장에서, 특히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어떤 삭감을 한다던가 하는 행태로, 이런 의료 공급자들을 이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걷어서 주는 역할을 하고, 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주려고 한다고 해도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판단이 아닌 전문적인 의학적인 이유로 이 의료 행위가 문제가 없다면 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분리시켜 놓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단과는 어떤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둘 다 이제 두 기관을 관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아서 삭감이 많아진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197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돼서 89년도에 이제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뤘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대상자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 년도에서 각각 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면서 거의 뭐 1년에 400만 명, 500만 명씩 증가를 하는 그런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이런 건강보험의 어떤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낮았었던 때에 이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을 만들고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1인당 GDP가 뭐 3만 불, 3만 5천 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정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우리가 매일 비교하는 뭐 OECD 국가들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적인 측면이 적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었던 거죠. 급여의 서비스의 어떤 범위가 작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해줄 수 있는 빈도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는 저급여 그리고 이 행위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단가를 높지 않게 만드는 낮게 책정하는 저수가 뭐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걸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겠지만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계에서 초반에 건강보험이 도입됐을 때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급여, 저수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낮게 책정된 아마 이제 관행수가의 한 55%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운영과 경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재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심사나 수가를 통제하고 범위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보험자 간의 어떤 상호 불신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협조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데서 시작하는 이제 쓸모없는 부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사회적인 부채가 이제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싸고 좋다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자랑을 합니다. 뒤에 있는 이런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이 그래프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이 낮고 접근성이 높고 어떤 의료의 질이라던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갖고 가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의료 제도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했었던 그런 제도였었던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건강보험이 도입됐을 때 이제 빠른 경제 발전 시기였죠.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의 어떤 급여에 대해 일정 퍼센트가 들어가는데, 급여가 올라가면은 보험료율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전체 걷어지는 보험료 수입이 올라가겠죠. 건강보험의 어떤 그 보험료 걷어지는 게 많아질 거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이 수입이 많이 이제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년 보험료율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중으로 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과거에 뭐 7, 80년대 내지 90년대까지도 어떤 의료 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기대 수준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주 과거에는 뭐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만 해도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허들을 낮춤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박리담회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준이 더 높아지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박리담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기대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었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료인들,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어떤 기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과도한 근무를 계속해서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해오고 있었죠. 그것들이 뭐 전공의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내지는 또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과 문화에 적합한 체계로서 초창기 이제 건강보험이 없던 시절에 이것을 이제 런칭하는 그런 역할로서 적합한 체계였었던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의식이 바뀌고 또 어떤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었다, 붕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재정적인 위기입니다. 당장 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수준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발전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워낙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오르기 때문에 경제 발전 속도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 인구의 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OECD 국가들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2030년, 40년, 50년 가면은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수준의 고령 인구의 프로포션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의료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대 수준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의 치료 그리고 어떤 신약, 어떤 신의료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찾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의료 비용의 단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재정적인 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 수준의 향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죠. GDP가 이제 3만 5천 불 이상으로 올라가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받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됐었고, 또 우리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처럼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더 많이 바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자 경험 평가 같은 어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툴 같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물론 이제 글로벌한 어떤 의료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이용이나 어떤 선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고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부당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사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사법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역시 변화를 했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2013년에 전공의 협의회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전공의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근무 시간 그리고 뭐 1년 중에 휴가 일수 뭐 이런 것들을 뭐 8개 조항으로서 그 당시 이제 시민평가위원회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싸웠었던 시절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장을 하시던 이제 여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예방의학을 해서 현장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렇게 되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지속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뭐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꼰대 같은 말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이제 제가 전공의 협회장을 할 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들도 아마 전공의 때는 그 위에 교수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나 때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뭐 잠도 못 잤다. 무슨 뭐 차트를 찾고 뭐 필름을 찾고 이런 걸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셨을 거고 저나 이제 지금 교수님들이 또 지금 전공의들한테 옛날보다 나아졌다. 아마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의 어떤 근로에 대한 어떤 인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이런 어떤 간호 현장에서의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이런 문화였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QOL을 추구하는 그런 변화이고 뭐 굳이 뭐 MZ 세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어떤 근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낮아지는 게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이제 변하고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의료 체계에서는 이제 위기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들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수 의료 체계,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의료를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되어 가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한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다,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다였는데 지금 당장 5년 후, 3년 후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었던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를 정치의 핵심의 의제로서 올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됐었던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최근에 접했었던 필수의 공백 문제,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뭐 구급차를 타고 표류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아침 새벽 4시부터 기다려서 오픈런을 해서 의료 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치권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앞서서 이제
뭐 오픈런이라던가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필수료에 대한 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했을 때 소아과라던가 응급의학과에서만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서 다 우리 과가 필수료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학회에 제가 이제 하는 참여하는 이제 보건행정학회에서 정형외과에서 세션을 열어서 필수로 과로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세션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의 과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형외과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일단 낙수과는 아닌 그런 과로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형외과 인기가 많은데 소아정형외과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소아정형외과의 분과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곧 사람이 끊겨서 아무도 이제 소아정형외과에 대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절이 곧 오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의료 현장에 있어도 그 아주 디테일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가 디테일한 현장의 수준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빙산의 그 빙하의 바다에 잠긴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터져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게 단지 그냥 소아과나 응급의학과나 이런 더 눈에 보이는 과들의 문제인 거지. 그 문제들만 해결을 한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들 해결하면 그 다음 2번, 3번, 4번 번호표를 뽑고 줄 서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의 문제들이 이제 다 순서대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의대 증원을 추진할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전 정권에서 2020년도에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죠. 그때 내세웠었던 캐치프라이즈는 공공의료입니다. 지금도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400명을 10년 동안 증원을 해서 이제 배출을 더 하겠다. 그리고 그 400명 중에서 뭐 공공의대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뭐 지역의사제로 해서 강제적으로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었던 거죠. 이것은 사실 공공의료를 추진하는 어떤 이 방법,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의료를 이제 공공병에서만 이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을 이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의사뿐만 아니라 공공간호사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방의료원의 어떤 인력과 시설을 보강을 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의 일부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지역 간의 어떤 의료 격차 때문에 공공병원을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역할을 공공병원에서 많이 하니까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든지 다 결론은 이제 공공병원을, 이렇게 확대하는 식으로 이제 논리가 이어져 갔었거든요. 이제 공공병원이 뭐 그 당시 정권의 어떤 지지하는, 그 세력 축인 뭐 보건의료 노조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제 그 지지를 얻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24년의 증원 추진은 이제 무엇 때문일까를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어제도 대통령의 어떤 담화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의료개혁이라는 겁니다. 의료개혁.
의료 개혁을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의료 개혁의 내용으로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할 건데, 그것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2,000명 증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라던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의대 증원 2,000명이 한 90% 비중으로 이제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10%도 되지 않는 수준의 어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런 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지난 정권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강제적인 지역 의사제와 대비해서 어떤 유도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한다던가 어떤 그 사법적인 리스크를 뭐 낮춰주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형사처벌 특례법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의대 증원 정책 2,000명, 특히 2,000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숫자에 매몰이 돼서 전혀 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의대 증원 추진에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또 기타 다른 이유의 그래서 추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좀 배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건지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총선에서의 어떤 뭐 정치적인 카드였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막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면 뭐 누가 뭐 이렇게 2,000명 찍어준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의료 개혁의 방점을 찍어서 본다면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죠. 건보지석의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필수 의료가 지금 문제가 있고, 거기다 조금 정치적인 상황을 덧붙이면은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케어로 이제 많은 이제 재미를 봤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건보 재정을 더 파탄시키는 파탄을 가속화하는 퍼퓰리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국회 예산처에서 2023년도에 발표를 한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수준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죠.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약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우리나라 모든 부처에서 쓰는 돈이 6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32년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때 가면 한 900조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내지는 의료비 수준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왼쪽은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처에서 나왔었던 건강보험의 어떤 그 수입 지출 전망인데요. 2030년에 보면 200조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의료급여라든가 다른 보험들, 민간보험이나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은 2배 정도의 이 의료비가 되는데, 그럼 한 400조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900조인데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이 400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빵꾸가 나거나 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료비 수준이 국가 예산의 한 10%에서 5%, 뭐 많아야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와줄 거냐 말 거냐를 국회에서 이제 정하는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예 우리나라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의료비 규모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 체계나 의료 체계가 이제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건강보험 환자를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이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비보험으로 다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가격만 비보험 받는 것만 비보험으로 받고 가격은 유지하겠지만, 그게 지속이 되면 가격도 다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의료체계의 붕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료 체계 위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적인 완화를 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질적인 개선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넣고 뭐 의료 공급, 뭐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 늘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이용 수준이고 의료 이용량이고 그 Y축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그 의료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수준의 돈을 써야만 하는데 비점으로 가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지속 가능한 재정 한계선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낮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까지밖에 의료 이용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이용하지 못한 것만큼은 의료 공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공백으로 그냥 뭐 두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삶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의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측하는 상황.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효율성을 올리는 거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올리는 것인데 정부는 지금의 의사 증원 정책이 이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과연 지금의 정책이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일지 아니면 반대로 효율성을 낮추는 정책일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의사를 증가시키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사가 늘어나면은 의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시장 경쟁 원리가 적용이 돼서 의사들의 인건비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쟁이 없는 곳으로 그런 어떤 기피 지역이나 기피과로 공급이 되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인력적인 측면인 것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의사 인건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의 상당한 부분을 의사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많아지면서 인건비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원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원가가 떨어지면은 수가도 낮춰도 되고 그러면 단가 하락이 되면서 총 의료비가 감소하게 될 거다. 물론 이제 동일한 양을 이제 공급하게 될 시에 그렇게 되면 또 원가 보존율도 향상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의료 개혁의 어떤 효율성을 올리는 어떤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로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인데 의사 집단, 이익 집단이 저항을 해서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다. 정의롭지 않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료개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신념에 가까운 어떤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의사 증가로 인한 효과가 이럴 것이냐? 인력이 증가하면은 뭐 어느 정도 퍼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인력 증가로 인한 것이 이런 어떤 결국은 확산, 배분에 영향을 주긴 할 텐데 인력이 증가하든 증가하지 않든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것서부터 강제적으로 이제 배정하게 되는 그런 인위적인 조정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약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 같은 건 강제로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으로 있게 하는 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있게 하는 거고, 배부 이제 시장 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넘쳐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되든지 간에 아주 강제로 못을 박지 않는 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의사들이 또는 이제 간호사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직업을 직장을 어디서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포지티브한 팩터와 네거티브한 팩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제가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권이나 지방
어디서 일할지, 뭐 바이탈과를 할지, 미용과를 할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과를 할지, 개원을 할지, 아니면 학교에 있을지, 뭐 일반의로 수련을 받지 않을지, 수련을 받을지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 당연히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근로, 강도, 뭐 대우, 거주 환경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명예, 인식, 영향력, 뭐 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가치라던가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각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경합을 해갖고서 개인의 더 높은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수준, 경제적 보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포지티브한 어떤 요인이겠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네가티브 팩터의 크기가 커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아니면 자아실현에 대한 어떤 아니면 가치에 대한 것들, 법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네가티브 요인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많이 주는 것들이 크기보다 네가티브한 팩터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다른 비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이제 좀 덜어지는 건데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조차도 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한테 존경과 존중도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사회적 인식과 명예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가치와 자아실현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동 강도를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뭐 속초의료원인가에서 의료원장을 하셨던 분이 뭐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뭐 연봉을 뭐 3억 4억씩 줘도 5억씩 줘도 이 구하기가 어렵고 겨우겨우 어떻게 구했더니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더라. 뭐 와서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술 먹고 뭐 신용불량에다가 뭐 이런 얘기를 어디 학회에서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런 어떤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 의사를 뽑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어떤 사회적 인식과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한 어떤 비용적인 포지티브한 것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런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아마 전공이나 다른 이 학생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런 추진 과정을 겪으면서 더 지방에 근무하고 싶어졌는지 필수과를 전공하고 싶어졌는지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하고 싶어졌는지를 물어본다면 아마 반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걸 추진을 하면서 그런 네거티브한 어떤 팩터들에 대한 크기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필수의료 패키지가 2,000명의 증원을 받아들일 정도로 배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역시도 뭐 제가 지금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불충분하다. 혹은 또 그 안에는 또 이 나름 그 안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좀 포지티브하지 않은 요인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증원 정책이 배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은 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도 해서 제가 구글에다가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건 굳이 의료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제 낙수 효과를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됐더라. 여태까지 모든 낙수 효과들이 경제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함에도 이런 게 일어난다는 났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그림은 이제 여기 물을 틀면은 어디 탱크에 물이 먼저 찰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낙수 효과로 물을 붓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듯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구멍을 뚫고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디에 높이를 맞추고 이런 디테일한 고민을 하고서 이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단순히 이제 낙수 효과만 노리고 물을 튼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물 틀면은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F로만 가서 콸콸 넓힌 겁니다. 2로는 절대 가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수술 100건을 하는데 의사 10명이 한 달에 수술 100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사 10명 한 명당 1,000만 원의 인건비, 10명이면 인건비가 1억 원이 되겠죠. 수술비 3억, 300만 원짜리 수술 100건 하니까 3억 중에서 인건비가 1억이니까 33%를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의사를 늘려서 인건비를 의사 2배 늘려서 인건비 반으로 줄이면은 전체 수술 인건비가 5천만 원이 되니까 수술비가 원가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의사를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재정적인 세이브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료 행위 수가의 원가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1,000만 원 인건비 받던 사람이 20명이 되면은 인건비가 줄일 수 있겠죠. 월급이 줄겠죠. 근데 월급이 준다고 그대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 노동량이 이제 줄어들겠죠. 우리가 지금도 인건비를 받는 것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일을 더 하면은 돈을 더 받는 것처럼, 일을 덜 하면은 돈을 덜 받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의사가 2배가 된다고 인건비가 이제 반으로 줄 거냐, 그것보다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인건비를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전체 수술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총 인건비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에 대한 인건비의 원가가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줄어드는 거는 의사 한 명당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효율성 정도만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가 4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좀 핵심적인 얘기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의사가 연봉이 3, 4억이라고 하는데, 공급이 늘면 인건비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특정한 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금 사실 아예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연봉이 이제 많이 오른 특별한 케이스가 리포트가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배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재정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의사 증원을 아주 맹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명 증원으로 인해서 이 어떤 효율을 증가시킬 것이냐, 지금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의 어떤 필수 의료에 대한 인식, 태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벤트가 이런 분야에서 탈출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 비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의대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효과가 소아과에 대한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여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의료를 실제로 개혁해야 되는 어떤 시간을 굉장히 줄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루 휴진을 하고 의료 공급량을 줄이고 하고 있죠. 외래를 줄이고 수술을 줄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력적인 효율을 낮추는 것을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상황이 해결되면은 지금보단 나아지겠죠. 뭐 당장 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이게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뭐 핑계로 내지는 계기로 이제 모든 걸 되돌린다면은 이제 지금의 상황보다는 악화 속도가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추진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속도가 빨라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각자가 이제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수련을 기피하거나 또 기피하게 되는 과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고 과 안에서도 이제 분과마다 더 달라질 거고 그리고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뭐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은 뭐 상종에서 전공의가 없어서 환자를 안 받아갖고 환자가 많아져서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위기가 이제 생길 곳이 이제 바로 그곳들입니다. 왜냐면은 상종들이 그냥 무너지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전공이 없이 전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의 행태로 가겠죠. 그게 어디냐면 전문병원과 종합병원들입니다. 상종들이 전문병원과 종합병원과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상종이 경쟁력이 있겠죠. 지금의 상종이 훨씬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작은 병원들이 이제 망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종들은 과거만큼의 퍼포먼스가 있지 못할 거기 때문에 상종들이 경제 공동체로 포함되는 그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겪겠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이제 본교하고는 이제 재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의료원 소속되어 있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의대, 간호대, 뭐 치대, 보건대학원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 같은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서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전공 과목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교 자체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립 중에서 기업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심해지면은 이제 국가 지원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기 어려울 거고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에서의 지원이 받쳐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붕괴돼서 망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결국은 2,000명 증원 수준으로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를 갖는 이 추진력을 증원이 아니라 이 필수 의료 패키지 중에서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정책에다가 이제 쏟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이제 국가가 갖고 가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라던가 아니면 사실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개혁입니다. 의사 증원이 아니라 그쪽에다가 힘을 쏟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의 현장 현실을 모르는 경제학자들 기반의 어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의료 개혁 준비를 했어야 된다. 건강보험 개혁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부채를 먼저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의료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000명 증원 정책은 의료보장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보 개혁이다. 증원 추진은 한다면 그것은 배분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붕괴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 사이에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건보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